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김희정입니다. 네, 저는 이제 한국 공교육의 특징과 학생의 삶, 비교 사회학적 관점이라는 굉장히 거창한 제목의 기본 과제에 대해서 오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 혼자만 한 건 아니고요. 저를 포함한 6명의 연구진들이 함께 공동 연구로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제 이 모든 보고서 다 마찬가지지만 내용이 더 많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외국, 이때 외국은 저희가 이제 연구 대상 국가로 독일, 미국, 핀란드 이렇게 세 국가를 선정을 했는데요. 한국과 외국에서 중등교육 시기 거주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두 국가에서 어떤 삶과 교육 경험을 형성했는지 비교 사회학적 관점에서 탐구하면서 이를 통해 한국 공교육의 특징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굉장히 사적인 어떤 개인적인 호기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주변에 그 외국에서 살다 온 분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제 지인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한국과 외국은 이런 면에서 되게 다르더라. 또는 한국에 와 보니까 이런 면이 좀 이상해라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거를 좀 연구로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근데 단지 이제 그래서 한국과 외국에서 이제 살아본 애들을 대상으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달라 하는 것만으로는 연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비교 사회학적 관점이라는 걸 좀 채택해서 각 국가별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설계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국가별 맥락, 그래서 한국, 미국, 독일, 핀란드에서 공교육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지금 현재의 특징은 무엇인지, 또 그 공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맥락은 어떠한지를 이제 분석을 했고요. 두 번째로 학생 삶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층 면담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생활을 살았고 일상생활은 어떠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교육 경험은 어떠했는지를 면담하고 내러티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공교육의 특징을 도출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먼저 선행 연구 검토를 해보면서 저희가 이제 이 연구의 과정으로 삼았던 거는 어떤 국가별 교육 목표나 가치, 교육 목표가 기반하고 있는 가치들이 학교의 어떤 학교 조직과 문화, 교실 수준에서의 교섭 과정, 또 학생에 대한 규범 같은 것들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학생들의 어떤 학습 경험 그리고 학교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가의 맥락이라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들을 좀 초점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석 틀을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네, 일단 그 군대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세 국가 모두 한국을 포함해서 군대 국가에서는 교육의 목표라 교육의 목적과 기능이라는 것이 모두 공통되게 나타납니다. 크게는 이제 정치적 기능, 그래서 어떤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어떤 문화, 가치, 규범 이런 것들을 전수해서 국민 만들기 또는 시민 만들기의 어떤 정치적 기능,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경제적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회적 자원들을 분배하는 선발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를 분배하는 분배기제로서의 기능을 가집니다. 이렇게 세 가지 교육의 목적과 기능은 모든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좀 그런 목표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어떤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흐름 속에서 최근이 아니라 이제 30년이 됐기 때문에 전 세계가 어떤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 안에서 흘러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에 대응하는 기제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그런 면에서 국가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국가와 시장으로부터의 자율성 그리고 분배 기제로서의 양상과 작동 방식이 가치와 제도라는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좀 초점화를 해서 국가적 맥락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구 분석들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면담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고 학교에서 어떤 교육 경험들을 했는가가 어떻게 달라지는가가 그 각
세 나라에서의와 한국과의 차이점들을 그 나라의 공교육의 시장과 국가와 시장으로부터의 자율성 그리고 분배 기제로서의 양상과 작당 구조하고 연결지어서 왜 그렇게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해석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그 연구 대상 국가의 특징을 좀 간단하게 보시면 일단 사실 저희가 이제 핀란드, 미국, 독일을 선택하게 된 것도 사실 에스펜 앤더스의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서 대표적인 국가들의 하나를 선정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모든 국가들은 선진국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적인 문화적 수준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경제나 이제 복지 이런 면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일단은 고용률을 보면 한국은 이게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좀 드리면, 한국은 고용률도 낮고 실업률도 낮은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인구가 많다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대부분 그것들은 여성들의 그 노동시장 참여가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특징입니다. 그리고 괜찮은 일자리 수준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대졸자 대비 전문 관리직의 비율을 좀 봤는데요. 한국은 대졸자 비율은 높은데 괜찮은 일자리 비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요. 소득 불평등 수준은 소득 10분위 배율로 보자면 한국이 가장 지표가 나쁩니다. 지니 기수는 미국이 가장 나쁘고 상대적 빈곤율도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나쁩니다. 그래서 소득 불평등 수준은 한국과 미국이 독일과 핀란드에 비해서 나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정부 지출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정부 지출은 한국이 가장 낮고 미국, 독일, 핀란드 순으로 나타납니다. 실업급여의 임금 대체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가장 낮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 보면 한국은 굉장히 소득 불평등은 크고 복지 지출은 낮아서, 그렇지만 또 괜찮은 일자리 비율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라는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가 있는 어떤 특징들은 가치관 측면에서 특징들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왼쪽에 표를 보시면 물질주의의 지표를 보시면, 이건 이제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안정을 표현의 자유나 민주주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인데, 한국은 45%로 미국, 독일, 핀란드에 비해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생존 가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보통 경제 발전 수준이 높아질수록 어떤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안정보다는 민주주의나 표현의 자유 같은 어떤 가치들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은 경제 발전이 굉장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생존 가치나 물질주의의 그 가치관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에 대한 차등 분배를 보시면 능력에 따라 소득의 차이가 더욱 커져야 한다에 찬성하는 비율이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것을 능력주의 지표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차등적으로 소득을 분배하는 것, 더 차이를 두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민주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자면 삶의 질이나 지원 네트워크, 사회에 대한 신뢰, 사회 참여, 정치 참여 행동 모두 한국이 미국, 독일, 핀란드에 비해서 낮게 나타납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살기 팍팍한 나 이런 것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 제도와 관련돼서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지표들을 살펴보면, 한국은 직업교육 비율은 낮고 다들 너무나 아시겠지만 대학 진학률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높은 특징들을 보이고요. 그리고 피사 결과들을 보면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학업 성취 수준은 높고 교육 불평등도는 낮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낮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삶의 만족도는 낮지만 학교 생활 만족도 자체가 낮지는 않아요. 한국 학생들이 독일이나 핀란드, 미국 학생들에 비해서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라든지 생활 만족도는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삶에 대해서 만족도가 낮아지는 부분은 학교 생활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더 크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학생들의 그 역량 수준은 높긴 하지만 성인 역량으로 가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림 두 개가 이제 성인 역량 그림인데요. 문해력과 수리력을 보시면 연령대별로 한국의 그 성인 역량들의 수준은
급격히 하락해서 45세가 되면 다 뒤집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 성인 영양 수준이 굉장히 낮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청년 니트 비율이 높다라는 것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독일, 핀란드에 비해서 한국의 청년들은 노동시장에 진출하지도 않고 그리고 공부하지도 않은 이런 비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지표들 말고 저희가 이제 문헌을 통해서 각 국가별로 교육제도라든지 거버넌스 구조, 교육 목표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연구는 했지만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는 이제 넘어가고 두 번째 파트인 학생들의 삶과 교육 경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면담자들을 찾으면서 몇 가지 기준들을 좀 설정했어요. 한 국가에서 최소한 3년 이내는 살아야 했고 졸업한 지 5년은 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부모와 함께 동반해서 이주했고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그 조건들을 가지고 이제 면담자들을 찾았고요. 그 한국과 미국에서 최소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 경험해 본 학생들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특히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어려웠지만 이 정도 이제 학생들과 만나서 면담을 했고 근데 이제 면담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어떤 한국 교육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가 좀 부족해서 이 한국 거주 친구들과 또 집단 면담을 한 6명 친구들 좀 더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다 보니까 저희 연구의 한계가 좀 명확해진 부분들은 모두 중산층이라는 계층적인 특징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해외 교육 경험이라는 것이 중산층들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라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금 염려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 학생들이 중산층인데다가 모든 학생들이 다 일반계고만 경험해 본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는 중산층과 일반계고 학생들에게 초점을 분명히 제한된 이야기다라는 것들은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학생들과 면담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이주를 하게 됐고 거기서 어떤 삶을 살았고 하는 이런 내러티브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국가별로 학교 교육과 삶의 경험은 어땠는지 주제 분석들을 하고 그것들을 사회 구조적 맥락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연구를 했고요. 사실 이렇게 각 국가별로 이런 식의 그 주제 분석들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여기서 다 이건 이제 국가별 사회 구조적 맥락과 관련돼서 해석한 부분인데 이걸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여기서는 요점상 세 국가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국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각 세 국가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국과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과장되거나 일반화됐고 단순화될 수 있다라는 점들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수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에서는 주로 선생님이 강의식 수업이 위주였다. 그런데 뭐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다양한 방식의 수업들이 많더라 하는 부분인데요. 근데 물론 강의식 수업도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참여가 요구되는 다양한 방식의 수업이 많았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학생들의 참여에 대한 것들이 어떤 책무성,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지켜야 하는 의무와 책무로서 강조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그런 수업 방식이 그랬다라기보다는 학생의 수업 참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의식들이 나타나고요. 가장 큰 차이는 평가였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상대평가 그리고 객관식 위주의 지필고사가 이루어지는데 상대평가가 이루어진 국가는 아무 데도 없었고요. 모두 다 절대평가. 근데 절대평가다 보니까 객관식 지필고사라기보다는 정답이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하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고요. 단순히 등수를 매기기 위한 평가라기보다는 피드백 그 학습을 위한 평가가 하기 위해서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되게 놀라웠던 점은 추가 기회라는 부분인데 엑스트라 크레딧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내가 못 봤다 싶으면은 다시 시험을 보기도 하고 또는 과제에 매겨진 점수가 마음에 안 들면 똑같은 주제를 다시 해가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은 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과제를 제출해서 점수를 다시 받습니다. 또는 추가적인 과제물들을 통해서 평가 점수를 높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되게 당연하게 여겼고 여기는 이게 이제 목표 자체가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을 상대적 위치를 매기다 보기보다는 이제 학생들이 일정 수준 이상을 달성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방식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보고요. 학습
이라는 거, 공부라는 것에 대한 방식도 달랐습니다.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공부한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집을 풀고 암기하고 사실 연습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사실은 이런 문제집이라든지 학원 같은 것들이 없지는 않지만 아주 보편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수업을 열심히 듣고 수업에서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열심히 해가고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그걸 고치고 하는 것들이 그냥 그것이 공부였었고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평가한다라고 본다면 그쪽에서는 지식을 어떻게 그 아는 지식을 적용하고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비판적 사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기보다는 그래서 너의 생각은 어떠냐라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학습의 과정으로 여겼고요. 그렇다 보니까 학교라는 것은 학생들을 평가하고 대학을 준비하는 공간으로서 한국에서 학교가 자리매김한다면 다른 세 국가에서는 다양한 수업 활동을 통해서 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쌓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공간으로서 학교가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이라는 존재도 공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학생 다양한 삶의 모습과 가치를 배우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존재로 이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사실은 이게 핵심인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건 한국의 교육은 어떤 곳이 한국의 학교는 어떤 곳이고 한국의 학생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다시 들여다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했는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학교는 학생을 걸러내는 곳이라는 것은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면담자 중에 한 명이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그래서 학교가 계속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을 걸러져 가지고 인서울에 가는 몇 명이 남는 이런 공간이다라는 것이고 사실 이 걸러내는 기준에 따라서 결국은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모든 수업 이런 그 교실에서 실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들을 보였고 학생들의 일상생활도 그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학교에서 학생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최대한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업 선택도 전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잠이라는 거, 수업 시간에 잔다라는 행동과 관련돼서도 저희 면담하면서 좀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좀 다르게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고요. 그 진로와 관련해서도 자신이 뭘 하고 싶으냐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진로를 찾는 방식도 그래서 이 직업은 돈을 많이 번다더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더라 하는 얘기들을 통해서 진로를 찾고 성적에 따라서 결국은 진로가 정해지는 이런 양상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쟁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죠. 물론 많은 불만도 있고 하지만 도태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삶의 기준이 되게 명확한 양상이 나타나고 그런 경로를 따라야 한다는 압박감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느껴졌고요. 근데 그중에 그러면서도 안타까웠던 건 이런 구조를 바꿀 수 없다라는 거. 우리 개개인이 어떤 구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평한 대우를 해주라는 요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떠면 저희가 최근에 이제 맞춤형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요구들이 큰데 학생들의 수준과 학습 속도에 맞는 어떤 수업을 하고 싶어도 학생들이 그것을 차별적인 대우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계적 평등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고요. 하지만 이 연구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 학생들의 삶이 이럴 것이야라는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논의를 했을 때 나왔던 질문이 이거였어요. 한국 학생들이 정말 대부분이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누가 던졌고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저희 결론이긴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중산층 학생들의 담론인 거죠. 인서울을 향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학생들은 상위 10%, 20% 학생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이 얘기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많은 학생들이 이런 경쟁 구조 밖에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이 경쟁 구조 밖에 있는 학생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가 어떤 의미 있는 교육 경험이라든지 다른 삶의 진로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많은 교육 개혁 시도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입시 위주 변별 교육이라는 제도적 한계 속에서 왜곡되고 좌절되고 있는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최근에 이제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반대하고 있고 그 이유가 지금 입시제도 지금 이런 대입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고교 학점제를 운영하더라도 결국은 왜곡돼서 운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굉장히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에 대해서 이게 입시 탓이라고 간주하고 좀 소극적이기보다는 우리가 왜 이 중산층 학생들 또 대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런 상위 몇 퍼센트 학생들만의 교육 정책의 어떤 목표로 타겟팅해서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라는 어떤 성찰을 통해서 교육의 본질적 목표와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앞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분석 틀에 따라서 다시 한국 공교육의 특징들을 좀 세 국가와 비교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얘기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봤을 때 한국 교육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교육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사유제로서를 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점점 더 높아진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교육을 개인의 지위 경쟁 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한 자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ISSP에서 고소득자들이 저소득자들보다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물어본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국의 성인들은 공정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0%를 넘었습니다. 돈으로 사적 제어를 통해서 더 좋은 교육을 사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시장의 불평등 또 노동에 대한 경시 같은 것들 때문에 학력에서의 시장 가치 또는 저는 페널티가 시장 가치보다는 지금은 페널티가 더 큰 것 같아요. 대학에 가지 못했을 때, 명문대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가지는 페널티가 더 크기 때문에 사실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난다고 보고, 그리고 국가 경쟁력 담론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사실 모든 국가에서 국가 경쟁력 담론은 다 존재합니다. 네, 어느 국가에서나 자신들의 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다라는 것, 그리고 고용 가능성을 높여주겠다라는 것들은 교육의 목표로 존재하고 그런 교육을 합니다만, 사실 한국과 그 다른 세 나라의 저희 차이점은 이게 상대적으로 저희는 좀 더 획일적인 어떤 기준으로 교육 성과를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 교육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국가들은 조금 더 개인의 개성과 교육성 전증, 좀 더 진보주의적인 어떤 교육 철학들이 되게 기반이 돼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다면, 네, 이거는 이제 피사에서의 성적이 사실은 한국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지만 다른 식의 어떤 역량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 이 순위가 쭉 내려가는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었고요. 그리고 사교육 시장의 제도와 높은 의존도라고 이제 말씀드린 건, 사교육이 그래서 그냥 단순히 사교육을 많이 해, 한국에서는 사교육을 엄청 많이 해가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공교육도 사교육이 있다라는 걸 가정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점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사교육 시장을 통해서 사적 투자가 이루어지는 구조이면서 그것이 교육의 시장화와 유사한 결과를 낳기도 했고, 사교육 시장이 제도화되면서 일종의 공생관계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됐고, 그것들이 오히려 굉장히 비효율적인 구조로, 사실 우리가 피사에서 학생들이 성적이 높아서 학업 성취도 높다, 교육이 굉장히 성공적인 얘기다라는 얘기를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얘기하고 했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실제적인 비용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따져보면 생산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구조가 됐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분배 기제로서는 평등보다는 선발에 중점을 둡니다. 평등한 교육 기회 중요하죠. 공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한국에서도 생각합니다만, 다만 격차 감소라든지 기계적인 평등에 좀 더 초점이 있어서 되게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기에는 어떤 노력들에 있어서 우리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요.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기제로서의 역할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사실 공교육이 학생을 구분하고 서열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기능들을 좀 더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학생들의 삶이 존중되는 학교가 저는 핵심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세 국가,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네, 그래서 이제 정책 제안을 보자면 공공성, 다양성, 평등이라는 것이 저는 세 가지 키워드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결국은 우리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고유성, 개성들이 발현되면서 다양하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 사회 전체의 어떤 발전으로 연결되기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교육의 공공 가치가 좀 회복이 돼야 할 것이고 그리고 선발이 아니라 성장을 지원해주는 교육 체제로 개편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다양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근데 그 다양하게 자신의 다양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노동시장의 분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최소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삶의 기준들이 보장되어야 하고 격차가 두려들어야 한다. 그런 사회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다양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그것이 사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세 가지 정책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발표 들어드려서 감사합니다.